고령층이 가난합니다. 빈곤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 고령층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그걸 이름하여 고령화라고 하죠. 이런 현상이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제가 거시경제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우리는 이미 2020년부터 인구 감소세로 전환됐어요.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인구 오너스 시대로의 전환입니다. 인구 보너스 시대는 이름하여 인구가 늘어나니까 인구 한 명당 아이스크림을 한 개씩 사 먹는다고 해볼게요. 더 많이 사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인구만 늘어나도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많아지겠죠. 인구 보너스 시대의 의미예요. 근데 인구 오너스 시대는 인구 자체가 줄어드니까 아이스크림을 더 많이 사 먹는다고 하더라도 아이스크림 판매량은 줄어들 수 있겠죠. 그럼 아이스크림을 판매하는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인구 오너스 시대에 매출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노동력이 풍부해지지 않고 있다,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노동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것은 곧 인건비가 부담이 된다라는 거죠. 1인당 노동력에 대한 임금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공급이 부족하니까.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고, 임금은 노동에 대한 공급 가격이다.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겁니다. 역시 사회적으로 인력에 대한 니즈가 있지만 인력 공급이 부족하다면 임금을 올려줄 수밖에 없겠죠. 요즘 자영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밤 시간에 운영하는 것을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을 하던 순댓국밥집도 24시간 운영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력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력 공급이 부족한데 인력에 대한 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24시간 운영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임금을 지불해야만 인력을 수용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럴 만큼의 매출은 또 안 나타나니까 많은 자영업자들이나 식당이나 여러 업체들이 결과적으로 이 영업시간 자체를 단축시키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결국 노동 공급이 부족해지면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것은 기업에게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는 소지는 있겠다. 글로벌 경쟁력이라고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나라의 경쟁력과 인건비가 비싼 나라의 경쟁력은 차이가 있겠죠. 물론 인건비가 올라가는 만큼 그 이상의 생산성이 증대가 되거나 기술력이 보존되거나 그런 여러 가지 창의적인 업무 행태를 보이거나 이런 방식으로만 움직인다면 그런 문제가 덜할 수 있겠지만, 그냥 말 그대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사회, 이것 자체가 주는 그 경제에 주는 부작용, 또 노동력은 부족해지는데 더군다나 고령층은 많아지니까 이 생산 연령 인구가 부양해야 될 부양 부담은 가중되겠죠. 4명이서 1명을 부양하다가 3명이서 1명을 부양해야 되고 이제 2명이서 1명을 부양해야 되는 부양 부담은 가중되겠죠. 분모는 정체되거나 줄어드는데 분자만 많아지니까 부양 부담은 가중되겠죠. 이게 바로 인구 감소, 인구 오너스 시대 고령화 현상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한국 경제를 초고령 사회 목전에 지금 두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잠깐 이 개념을 설명드릴게요. 전체 인구에서 고령자, 노인 인구를 만 65세 이상 인구라고 합니다. 그럼 만 65세 이상 인구를 노인, 고령자라고 하는데, 이들이 전체 인구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나? 이게 고령화율이에요. 근데 고령화율이 7%를 넘어서면 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죠. 그리고 14%를 초과하면 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20%를 초과하면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중에 고령 사회 끝자락에 있고요. 2025년이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통계청은 추계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고령층에 대한 이해가 너무나 중요하다. 고령층이 어떤 상황이고 특히 고령층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만큼 이 고령층의 어떤 동향, 고령층의 입장, 실태조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통계청에서도 매년 5월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적인 심층조사를 벌입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일단 고령층은 만 65세 이상 인구인데 여기서 조사 대상은 55세부터 포함을 시켰음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55세에서 79세에 이르는 이 해당 고령층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55세 이상 인구 또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시면 되게 안 좋아하시겠지만 고령층이라는 게 아니라 근데 통계청에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55세시면 짱짱하시죠. 제가 테니스에 좀 많이 미쳐 있는데 테니스장에 가면 저 나이대보다 55세 대 연령층이 한 수 위세요. 그만큼 구력이 좋으시고 체력은 40대가 더 좋겠지만 구력이 더 높으셔서 뭐 체력은 덜 나빠진 상태에서 구력은 더 쌓였으니까 더 훌륭하세요. 고령층이라고 정의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근데 어쨌든 55세에서 79세까지 이 해당 고령층 인구가 2019년 기준으로 1384만 명이었어요. 23년 들어서 1548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912만 명이 이 1548만 명 중에서 912만 명이 취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약 1500만 명 중에 약 900만 명이 취업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왜 일을 하고 계실까라는 것을 우린 분명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일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잣대가 노인 빈곤율입니다. 노인이 상대적으로 빈곤하다라고 느끼는 그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프랑스의 노인 빈곤율이 4.4%예요. 독일이 9.1%, 영국이 15.5%, 일본 20%, 미국 23%, 우리나라 37.6%입니다. 이게 그나마 떨어진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1%였었습니다. 이게 그나마 떨어져서 37.6%고요.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OECD의 평균 노인 빈곤율이 13.5%인 걸 감안해 보면 우리나라는 그 평균의 2배가 뭡니까? 거의 3배에 달하죠. 그 정도로 노인 빈곤율이 심각하리만큼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이전소득이라고 하죠. 공적 이전소득,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국민연금이라든가 그런 것이 충분히 뒷받침이 되겠습니까? 생계 유지를 위한 생활비를 제공해 줍니까? 정부가? 그건 또 아니에요. 이게 시스템이거든요. 사회 안전망이고요. 그런 안전망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부양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노동자들, 그러니까 노인이지만 노동하는 취업자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약 60% 정도가 고령층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물론 일하는 것 자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건 아닌 거예요. 일하는 건 좋은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구분해 봐야 됩니다. 구분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역시 이 조사, 실태조사 안에 은퇴하기 적정한 나이는? 이라는 질문이 있어요. 은퇴하기 적정한 나이를 몇 세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여쭸더니 이 55세에서 79세까지의 고령층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73세가 은퇴하기 적정한 나이다 라고 답변하셨고 이건 평균입니다. 근데 조금 더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 보면 다들 그 본인께서 속한 나이대보다 더 길게 말씀을 하세요. 예를 들면 70세에서 74세까지의 고령층의 경우에는 적정한 은퇴 연령이 78세다. 그리고 75세에서 79세 연령대의
고령층의 경우에는 가장 적정한 일터에서 남아있는 그 은퇴 연령을 82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고연령화 될수록 은퇴 연령을 뭐 예를 들어서 55세일 때는 은퇴 뭐 65세면 좋지라고 했지만 정작 65세가 되신 분들은 70세가 좋지, 정작 70세가 되신 분은 75세가 좋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향까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수준에서 평균 이 적정한 은퇴 연령을 73세라고 하지만 실제의 평균 은퇴 연령, 선호하는 은퇴 연령은 더 뒤로 미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나이가 들어도 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그런 수준,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그 체제가 마련되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구직하고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이런 상황이라고 제가 이 숫자를 해석하고 있는 건데, 이 해석하는 것에 뒷받침될 만한 그 근거가 하나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번 조사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30%대, 35.6%가 일하는 즐거움 때문이다. 맞아요. 근데 일하는 즐거움의 비중이 35.6%인데 생활비가 필요해서 일한다 라고 답변하시는 비중이 55.8%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이, 과반 이상, 약 56%가 생활비가 필요해서 일하시는 거고요. 그냥 내가 일하는 게 즐겁고 자아 실현이라든가 일하는 것을 통해서 나의 뭐 꿈을 이룬다든가 그건 너무 좋은 거죠. 결국 내가 의도한 일, 자발적 일이냐 비자발적 선택이냐,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선택이다. 내가 일을 안 하면 생활비가 부족하다. 사회적으로 안전망이라든가 공적 이전 소득을 제공해 주는 것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자녀한테 의존하기도 좀 미안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개념이 믹스돼서 사실은 은퇴 후 제2의 인생이라는 자아실현이라는 이런 건강한 목적으로 일을 하시는 비중도 있겠지만, 당장의 생계가 급해서 일하는 비중, 말 그대로 노인 빈곤율이 높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의 소위 일하는 노인, 혹은 뭐 워킹 시니어 이런 표현도 쓰는데요. 일하는 노인의 내면을 들어가 보면 사실은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좀 어려움이 있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정책 제도적인 부족함,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저는 이런 경제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스스로 부양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만 65세 이후에 은퇴하신 이후 또 제2의 삶을 그림 그리시는 거 좋지만, 그때 충분히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체력이라든가 건강 상태가 뒷받침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을 또 감안해 본다면 노년층이 되고 나서 생활비를 벌기 위한 이런 노동도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도 아주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노후의 삶을 진입하기 전에 40대, 50대, 65세 이전에 건전한 어떤 자산 관리 혹은 건전한 재테크를 통해서 노후에도 그 자금이 돈을 버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저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모두가 노년층이 됐을 때 일할 수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그때 가서 일해서 돈 벌자 하면 안 되거든요. 늦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부터, 그리고 이전부터 노후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고, 내가 오래 살겠구나.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세 가지가 다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 벌고 지금 일확천금 벌어보고 이런 투자 방법보다는 내 노후까지 안정적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관점에서 재테크를
생각해야 되고, 그럼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경제적으로 시대를 정의 내리고 그 시대에 걸맞는 투자 의사결정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고민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의견을 올리고 싶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혹은 여러분의 부모님의 삶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시스템 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